병원 복도에서 그것을 보고 말았습니다. 오후 3시 환자들로 붐비는 내과 병동 복도였습니다. 링거를 달고 걷는 환자, 휠체어를 미는 보호자, 차트를 들고 종종 걸음치는 간호사들이 오가는 평범한 병원의 오후였습니다. 그런데 복도 끝 비상구 문 옆 어두운 구석에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얀 가운을 입은 간호사였습니다. 그리고 그 간호사의 허리를 감싸 안은 남자. 남자는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넥타이를 맨 깔끔한 차림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누군가 지나가는 것에 전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아니, 신경 쓰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 장소에 익숙해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간호사의 얼굴에는 웃음이 있었습니다. 남자가 그녀의 귀에 무언가를 속삭였고 그녀는 그의 어깨를 살짝 밀치며 웃었습니다. 밀치는 척이었습니다. 몸은 오히려 더 가까워졌습니다. 이것은 환자와 간호사 사이가 아니었습니다. 보호자와 병원 직원 사이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다른 종류의 관계였습니다. 보아서는 안 될 것을 본 것 같은, 그러나 눈을 뗄 수가 없는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그 장면을 목격한 사람은 복도를 지나던 한재원이었습니다. 내과 전문의, 의사 경력 22년, 55살. 이 병원에서 실력 없는 의사로 통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재원은 그냥 지나칠 수도 있었습니다. 남의 일이었으니까요. 그러나 그의 발이 멈추었습니다. 간호사의 얼굴을 알아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간호사가 오늘 자신에게 올려보낸 차트 한 장을 기억해냈기 때문이었습니다. 한선영, 43세, 여성, 만성피로, 식욕저하, 체중 감소. 재원은 그 이름을 머릿속에서 꺼냈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저 간호사가 올린 차트, 저 남자는 그 환자의 보호자인가. 그 순간부터 모든 것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병원이라는 공간에서 벌어진 믿기 힘든 일을 의사 한재원의 시선으로 들려드립니다. 실력 없다는 소리를 들으며 긴 슬럼프에 빠진 한 의사가 우연히 목격한 장면. 하나로 어떤 선택을 하게 되는지 그 이야기를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한재원이 실력 없는 의사라는 소문이 돈 것은 2년 전쯤부터였습니다. 처음에는 수군거림이었습니다. 간호사 휴게실에서 점심 식판을 들고 줄 서는 동안 교대를 기다리는 짧은 시간 사이에 나오는 말들이었습니다. 요즘 한 원장님 차트만 보는 것 같던데요. 환자를 제대로 보지 않는 것 같아요. 처방도 비슷비슷하고. 그 말들이 쌓이고 굳어서 이제는 정설처럼 여겨졌습니다. 실력이 없는 의사. 의자에 그냥 앉아 있는 사람. 틀린 말이 아니었습니다. 재원도 알고 있었습니다. 언제부터인지 정확히는 모르지만 어느 순간부터 진료실에 앉아도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간호사들이 정리해 올린 차트를 보면 윤곽이 잡혔습니다. 이미 선별된 증상 목록, 정리된 검사 결과, 그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빠르고 효율적이었습니다. 환자의 눈을 마주치지 않아도 처방이 나왔습니다. 슬럼프라고 하기에는 너무 길었습니다. 2년이 넘었으니까요. 소명이라는 것이 언제 떠났는지도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그냥 어느 날 보니 없었습니다. 아픈 사람을 살리고 싶다는 그 마음이. 그래서 재원은 담배를 다시 피우기 시작했습니다. 오래전에 끊었던 것을 1년 전부터 다시 손에 들었습니다. 진료와 진료 사이 짧은 틈이 생기면 비상구 계단으로 올라가 불을 붙였습니다. 그것이 요즘의 재원이 누릴 수 있는 유일한 자유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날도 그랬습니다. 오전 진료를 마치고 계단에 올라가 담배를 피웠습니다. 그리고 아래를 내려다보다가 보고 말았습니다. 일장 복도 끝에 두 사람.
3층 비상계단 난간에 기대어 담배 연기를 내뿜던 재원의 시선이 아래로 향했습니다. 2층 복도가 내려다 보였습니다. 오후에 병원은 분주했습니다. 외래 환자들이 대기 번호를 들고 앉아 있었고 간호사들이 차트를 들고 빠르게 걸었습니다. 재원은 그 풍경을 무심하게 내려다보았습니다. 매일 보는 풍경이었습니다. 그런데 복도 끝 소화전 함력 구석에서 눈이 멈추었습니다.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간호사 민지였습니다. 하얀 가운을 입고 청진기를 목에 걸고 병원 어디서나 볼 수 있는 그 모습으로. 그런데 그 옆에 서 있는 남자의 손이 민지의 허리 근처에 자연스럽게 놓여 있었습니다. 마치 오래된 습관처럼. 민지는 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몸을 살짝 기울였습니다. 남자는 40대 초반으로 보였습니다. 단정한 정장에 넥타이를 맨 차림이었습니다. 환자복이 아니니 보호자겠거니 했지만 지금 저 두 사람 사이에 오가는 것은 보호자와 간호사 사이의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남자가 민지의 귀에 가까이 입을 댔습니다. 무언가를 속삭이는 것 같았습니다. 민지가 작게 웃었습니다. 손으로 남자의 팔을 살짝 밀치는 신용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거절이 아니었습니다. 두 사람의 몸은 오히려 한 뼘 더 가까워졌습니다. 민지의 얼굴에는 병원에서 일할 때의 표정이 없었습니다. 전혀 다른 얼굴이 있었습니다. 설레고 행복해 보이는, 그리고 그 행복이 버젓이 남의 것을 훔친 것이라는 사실 따위는 아무래도 상관없다는 얼굴이었습니다. 재원은 담배를 멈추었습니다. 보아서는 안 될 것을 본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눈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저 남자가 누구인지, 저 간호사와 어떤 관계인지. 재원의 머리 한쪽에서 무언가가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오래 쉬어서 뻑뻑해진 톱니바퀴가 억지로 맞물리는 것처럼. 그때 남자가 재킷 안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작은 가방이었습니다. 브랜드가 인쇄된 것도 아닌 흰 종이 가방이었습니다. 손바닥보다 조금 큰 크기였습니다. 남자는 그것을 민지에게 내밀었습니다. 민지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아까까지의 설레고 달뜬 눈이 아니었습니다. 날카롭고 빠른 눈이었습니다. 누군가 보고 있지 않은지 확인하는 눈. 복도 양쪽을 훑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없다고 판단한 순간 민지는 그 가방을 받았습니다. 가운 주머니 깊숙이 재빠르게. 두 사람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몸을 분리했습니다. 민지는 차트를 들고 걸었습니다. 남자는 고개를 약간 숙이고 반대 방향으로 향했습니다. 10초도 채 안 되는 사이에 그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재원은 손에 든 담배가 필터까지 다 타들어간 것을 느꼈습니다. 피운 것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담배를 난간에 비벼 껐습니다. 민지, 재원의 내과 파트를 담당하는 간호사, 차트 정리가 가장 깔끔하다고 생각했던 사람, 그래서 재원이 가장 믿고 그 차트를 받아들었던 사람, 오늘 한선영이라는 환자의 차트를 올려보내고 담당이로 한재원을 배정한 사람, 그리고 방금 환자의 보호자로 보이는 남자와 병원 복도에서 몸을 맞대고 무언가를 주고받은 사람. 재원은 3층으로 돌아와 한선영의 차트를 열었습니다. 주소 만성피로, 식욕저하, 체중 감소, 어지럼증, 발병 시기 약 1개월 전, 간별 진단 참고 갱년기 호르몬 이상, 철분 결핍성 빈혈. 재원의 손은 이미 처방창을 열고 있었습니다. 익숙한 손이 익숙한 약품명을 입력하기 시작했습니다. 호르몬제, 철분제, 비타민 복합제. 그런데 멈추었습니다. 가운 주머니 속으로 사라진 그 흰 가방이 눈앞에 어른거렸습니다. 2장 차트의 거짓말. 재원은 처방창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차트를 처음부터 다시 읽었습니다. 이번에는 천천히 오래전에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방식으로 숫자를 그냥 받아들이지 않고 의심하면서 체중이 한 달 사이 4kg 빠졌습니다. 갱년기 증상이 오는 여성이 한 달 사이 이렇게 빠지는 경우는 드물었습니다. 식욕 저하의 양상도 달랐습니다. 입맛이 없는 것이 아니라 먹으면 속이 울렁거린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피로가 오전에만 심한 것이 아니라 종일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갱년기 피로와는 패턴이 달랐습니다. 재원은 민지가 올린 요약본이 아닌 원본 혈액 검사 결과를 불러왔습니다. 요약본에는 헤모글로빈 수치와 갑상선 자극 호르몬 수치만 나와 있었습니다. 그러나 원본 결과지에는 더 많은 항목들이 있었습니다. 간 기능 수치였습니다. AST, ALT 두 항목 모두 정상 범위를 벗어나 있었습니다. 의미 있는 수준의 상승이었습니다. 신장 기능 수치도 정상 범위 최상단에 붙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항목들이 민지의 요약본에는 없었습니다. 우연일 수 있었습니다. 재원은 스스로에게 그렇게 말해보았습니다. 그러나 빠진 항목이 하필 간 수치와 신장 수치였다는 것은 다른 이야기였습니다. 갱년기 처방을 유도하려면 빠져야 할 항목이 정확히 그것들이었습니다. 민지는 선별했습니다. 재원은 약물 데이터베이스를 열었습니다. 아세트아미노펜을 검색했습니다. 타이레놀이라는 이름으로 더 잘 알려진 해열 진통제. 처방 없이도 살 수 있고 병원 재고도 항상 있는 약. 그런데 이 약의 치명적 특성 하나. 치료 용량 이상을 매일 꾸준히 복용하면 서서히 확실하게 간을 망가뜨립니다. 그 초기 증상이 피로, 식욕 저하, 체중 감소. 정확히 한선영의 증상이었습니다. 재원은 화면을 닫았습니다. 등받이에 기댔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뇌가 오래전의 방식으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녹슬어 있던 톱니바퀴가 뻑뻑하게 맞물렸습니다. 민지는 이 병원의 약품 관리에 접근할 수 있었습니다. 아세트아미노펜은 회전이 빠르고 재고가 많아 소량이 빠져도 티나지 않았습니다. 조금씩 꾸준히 빼돌릴 수 있었습니다. 그것을 복도에서 그 남자에게 전달했을 것입니다. 그 남자는 선영에게 꾸준히 먹였을 것입니다. 영양제라는 이름으로. 그리고 한재원은 담당이로 배정됩니다. 차트만 보고 처방하는 사람. 실력 없다는 소문이 난 사람. 간 수치를 빠뜨린 요약본을 주면 갱년기 처방 써주고 돌려보낼 사람. 선영이 죽었을 때 의료사고를 뒤집었을 사람. 나는 처음부터 이용당하고 있었습니다. 재원은 눈을 떴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이 박동이 낯설었습니다. 오래전에 사라진 줄 알았던 감각이었습니다. 한선영이 오늘 오후에 예약이 잡혀 있었습니다. 3장 청진기와 쪽지. 오후 2시 한선영이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재원은 차트에서 눈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말을 잃었습니다. 40대 초반의 여자였습니다. 걸음이 조심스러웠습니다.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무게 중심이 흔들리지 않도록 계산하며 내딛는 걸음이었습니다. 얼굴은 화장으로도 가려지지 않는 창백함이었습니다. 눈밑이 거뭇했고 뺨이 꺼져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눈이 겁에 질려 있었습니다. 자신이 왜 이렇게 되었는지 모르는 사람의 눈이었습니다. 그 옆에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복도에서 보았던 그 남자였습니다. 재원은 얼굴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차트를 확인하는 척 고개를 숙였습니다. 남자는 아내를 부축하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걱정스러운 남편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눈빛만 아니었더라면 완벽했습니다. 그러나 저 눈은 걱정하는 눈이 아니었습니다. 아내가 얼마나 약해졌는지를 가늠하는 눈이었습니다.
재원은 선영에게 증상을 물었습니다. 선영이 말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기가 힘들고 밥을 먹으면 속이 울렁거리고 계단을 오르면 숨이 가쁘다고 했습니다. 남자는 아내의 손을 잡고 보충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꾸준히 병원을 다니고 있고 관리도 하고 있고요. 운동도 시키고 있는데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재원은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저 남자가 관리하고 있다는 것. 그것이 무엇인지 나는 알 것 같습니다. 진찰을 해야 합니다. 잠깐 일어서 주시겠어요? 선영이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재원은 청진기를 들었습니다. 등에 대었습니다. 호흡 소리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청진기를 가슴 쪽으로 옮겼습니다. 재원의 오른손이 가운 주머니로 들어갔습니다. 오전 진료 사이에 미리 준비해 두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처방전 용지를 작게, 아주 작게 접은 조각. 그 위에 손으로 적어둔 10글자. 남자의 시선이 창밖으로 향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민지가 차트에 고개를 숙인 순간이었습니다. 1초도 채 되지 않는 그 시간에 재원의 손이 청진기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선영의 옷기단 가슴골 쪽으로 작은 쪽지가 밀려 들어갔습니다. 선영이 흠칫했습니다. 놀란 눈으로 재원을 쳐다보았습니다. 재원은 그 눈을 받았습니다. 표정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청진기를 거두며 아무렇지 않게 말했습니다. 심장 소리는 정상입니다. 앉으세요. 그러면서 눈으로만 전했습니다. 지금은 아닙니다. 나중에 혼자 보세요. 선영은 자리에 앉았습니다.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남자는 눈치채지 못한 것 같았습니다. 선영은 옷매무새를 갖추는 척하면서 더 깊은 곳으로 쪽지를 넣었습니다. 재원은 남자를 향해 말했습니다. 과로와 영양 불균형으로 인한 증상으로 보입니다. 처방전을 드릴 테니 지금 드시는 영양제나 건강보조식품이 있으면 잠깐 중단하시고 처방약만 드시면서 경과를 보시죠. 남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영은 처방전을 받을 때 손이 살짝 떨렸습니다. 쪽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남편이 주는 것을 함부로 먹지 마세요. 먹는 척만 하시길. 사장 N-아세틸시스테인. 부부가 진료실을 나갔습니다. 재원은 의자를 뒤로 밀고 눈을 감았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진료를 하면서 이렇게 심장이 뛴 것이 언제였는지 기억나지 않을 만큼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 재원은 눈을 뜨고 처방 화면을 다시 열었습니다. 선영에게 내려진 처방 목록이 화면에 있었습니다. 과로와 영양 불균형을 이유로 쓴 처방이었습니다. 비타민 B군 복합제, 마그네슘, 소화효소. 민지가 보더라도 눈에 띄지 않을 구성이었습니다. 재원은 그 목록 맨 아래에 하나를 더 추가했습니다. N-아세틸시스테인 600mg 하루 3번. 처방창을 닫았습니다. 재원은 처방전을 잠시 바라보았습니다. N-아세틸시스테인은 흔히 호흡기 질환에 쓰이는 약이었습니다. 민지가 이 처방을 보더라도 크게 의심하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과로로 인한 간 기능 저하에 보조 목적으로 쓰는 약이라고 해도 자연스러웠습니다. 그러나 이 약의 진짜 용도는 달랐습니다. 아세트아미노펜 과다 복용에 의한 간 손상의 해독제였습니다. 간에서 독성 물질을 중화하는 글루타티온의 생성을 돕는 물질. 선영이 지금 아세트아미노펜을 꾸준히 먹이고 있는 상태라면 이 약이 간이 더 빨리 망가지는 것을 늦출 수 있었습니다.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늦출 수는 있었습니다. 재원은 처방전을 접수대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약품관리 시스템에 접속했습니다. 내과 파트 아세트아미노펜 계열 약물의 한 달치 사용 내역을 불러왔습니다.
처방 건수와 실제 입출구, 수량을 대조했습니다. 미묘하게 달랐습니다. 아주 소량이었습니다. 그러나 일주일 단위로 끊어서 보면 패턴이 보였습니다. 규칙적으로, 꾸준히, 조금씩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재원은 그 데이터를 인쇄했습니다. 민지의 근무 스케줄과 함께 그림이 완성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오장 추리. 점심시간, 재원은 밥을 먹지 않았습니다. 진료실에 혼자 앉아 프린트물을 바라보았습니다. 약품 사용 내역과 민지의 근무 스케줄, 수량 차이가 생긴 날들과 민지의 근무일이 겹쳤습니다. 무시하기에는 너무 규칙적인 패턴이었습니다. 재원은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민지는 아세트아미노펜을 빼돌렸습니다. 소량씩 꾸준히, 그것을 분말로 만들거나 캡슐에 담아 남자에게 전달했습니다. 남자는 그것을 선영에게 영양제 이름으로 걱정하는 남편의 손으로 매일 먹였습니다. 선영은 몰랐습니다. 오히려 감사했을 것입니다. 동기는 무엇인가? 선영이 죽으면 남자가 얻는 것은 자유와 돈이었습니다. 선영의 이름으로 거액의 생명보험이 들어있을 것이었습니다. 보험 수익자는 남편, 민지가 얻는 것은 남자. 두 사람은 서로가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담당인은 한재원으로 배정됩니다. 이 병원에서 가장 실력 없다는 소문이 난 의사, 차트만 보고 처방한다는 의사, 민지가 간 수치와 신장 수치를 요약본에서 빼면 갱년기 처방을 쓰고 돌려보낼 의사, 선영이 죽었을 때 의료 과실로 몰 수 있는 의사. 나는 처음부터 그림 안에 있었습니다. 재원은 프린트물을 접었습니다. 지금 경찰에 연락해도 이것은 정황이었습니다. 증거가 아니었습니다. 민지가 약을 빼돌렸다는 직접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선영의 몸에서 독성 물질이 나왔다는 검사 결과가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보험 내역이 있으면 동기가 확실해졌습니다. 다음 주에 선영 부부의 추적 예약이 있었습니다. 재원이 오늘 직접 잡아두었습니다. 그 약속까지 일주일이 있었습니다. 그 안에 준비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더 급한 것이 있었습니다. 선영이 그 쪽지를 보았는가? 보았다면 믿었는가? 믿었다면 남편이 주는 것을 안 먹고 있는가? 그리고 재원이 처방한 N-아세틸시스테인을 꾸준히 복용하고 있는가? 재원은 알 수 없었습니다. 그저 그 여자가 쪽지를 읽었기를, 그리고 믿어주었기를 바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6장 조용한 움직임. 그날 저녁 재원은 평소보다 늦게 병원을 나섰습니다. 퇴근 전에 약품 사용 데이터를 다시 한번 정리했습니다. 인쇄해둔 자료에 손으로 메모를 덧붙였습니다. 날짜별 수량 차이, 민지의 근무일, 선영의 병원 방문일, 세 가지 타임라인이 겹치는 지점들을 빨간 줄로 표시했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에 차를 세웠습니다.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경찰청 수사 민원 번호를 눌렀습니다. 담당 수사관과 연결되는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재원은 기다렸습니다. 연결이 되었고 재원은 말했습니다. 병원 내 약품 불법 반출 및 환자 독살 기도 정황을 신고하려고 합니다. 수사관의 목소리가 바뀌었습니다. 재원은 알고 있는 것을 순서대로 말했습니다. 민지와 남자의 관계, 약품 수량 차이, 선영의 혈액 검사 수치, 요약본에서 빠진 항목들. 수사관은 자료 제출이 가능한지 물었습니다. 재원은 대답했습니다. 저도 그 병원 소속입니다. 내부 자료는 제가 협조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그 환자 부부의 예약이 잡혀 있습니다. 그날에 맞추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수사관이 잠시 침묵했다가 말했습니다. 선생님, 한 가지만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 환자의 상태가 선생님이 말씀하신 대로가 아닐 경우 2명의 무고한 사람을 살인미수로 몬 것이 됩니다.
선생님도 아주 심각한 위치에 놓이시게 됩니다. 확신하십니까? 재원은 잠시도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확신합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차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창밖에 가로등 불빛이 흔들렸습니다. 재원은 자신이 방금 한 말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확신합니다. 22년 동안 그 말을 이렇게 묵직하게 뱉어본 적이 있었던가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7장 다음 주 진료일. 일주일이 지나는 동안 재원은 매일 밤 같은 것을 생각했습니다. 선영이 살아있기를. 이것은 의사로서의 판단이 아니었습니다. 기도에 가까웠습니다. 선영이 쪽지를 읽었기를. 읽고 남편이 주는 것을 입에 넣지 않았기를. 재원이 처방한 약을 꾸준히 먹었기를. 그래서 다음 주 화요일 오전 11시에 두 다리로 걸어서 이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올 수 있기를. 죽지 않고 손 쓸 수 없는 상태가 되지 않고 살아서 이 자리에 올 수 있기를. 만약 그 여자가 오지 않는다면. 재원은 그 생각이 들 때마다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생각으로 밀어냈습니다. 그러나 밀어내도 돌아왔습니다. 만약 이미 너무 늦었다면, 만약 쪽지를 읽지 못했다면, 만약 남편에게 들켰다면, 그 일주일 동안 재원은 달라진 것이 있었습니다. 진료실에서 환자의 눈을 보았습니다. 차트를 보기 전에 먼저 눈을 들었습니다. 어디가 불편하세요? 라고 물으며 대답이 끝날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이것이 늦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이라도 하지 않으면 이 일주일의 기도가 위선이 될 것 같았습니다. 민지를 향해서는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은 척했습니다. 차트를 받으면 고맙다고 했고 처방을 내릴 때는 평소처럼 행동했습니다. 민지는 재원에게 아무런 경계심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한재원은 자신이 설계한 그림 속에서 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화요일 아침이 왔습니다. 11시가 되었습니다. 재원은 진료실에 앉아 화면을 바라보았습니다. 손이 조금 떨렸습니다. 살아있는 손의 떨림이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선영이었습니다. 살아있었습니다. 걸어 들어왔습니다. 일주일 전보다 얼굴에 색이 조금 돌아와 있었습니다. 여전히 수척했지만 그 눈빛이 달랐습니다. 막연한 공포의 눈이 아니었습니다. 무언가를 알고 버텨온 사람의 눈이었습니다. 재원은 선영과 눈이 마주치는 순간 알았습니다. 이 여자는 쪽지를 읽었습니다. 그리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버텼습니다. 일주일 동안 남편이 차려준 음식을 눈치채이지 않게 버려가며 남편이 건네는 것을 먹는 척하며 처방전에 적힌 약을 혼자 챙겨 먹으며 재원은 눈에 힘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진료를 시작하는 척했습니다. 그 순간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사복 차림의 두 사람이 진료실로 들어왔습니다. 신분증을 제시했습니다. 민지 씨, 병원 내 약품 불법 반출 및 살인미수 공모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동행해 주십시오. 민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 눈이 재원에게로 왔습니다. 재원은 그 눈을 받았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받았습니다. 복도에서는 또 다른 경찰관이 남자를 향해 나왔습니다. 김정우 씨, 살인미수 및 보험사 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동행 요청합니다. 남자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선영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 모든 장면을 바라보았습니다. 남자가 복도로 끌려나가면서 선영을 향해 소리를 질렀습니다. 당신 때문이야. 당신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된 거야. 선영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눈 하나 깜짝이지 않았습니다. 이미 알고 있었던 사람처럼. 8장 정밀검사. 복도가 조용해졌습니다. 진료실에는 재원과 선영만 남았습니다. 재원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지금 바로 정밀 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간 기능, 신장 기능, 그리고 약물 반응 검사까지 함께 진행하겠습니다. 선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물었습니다. 저 살 수 있어요. 재원은 대답했습니다. 검사를 먼저 해봐야 합니다. 그러나 쪽지를 보고 일주일 동안 버텨주셨으니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밀 검사가 시작되었습니다. 혈액을 채취했습니다. 복부 초음파와 CT를 의뢰했습니다. 약물 반응 검사도 함께 진행했습니다. 선영은 검사실을 오가면서 한 번도 울지 않았습니다. 표정이 없었습니다.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재원은 보험 내역을 확인했습니다. 경찰이 사전에 협조를 요청해 두었던 자료였습니다. 선영의 이름으로 들어있는 생명보험. 세 개의 보험사, 서로 다른 계약, 서로 다른 시기에 가입된 것들이었습니다. 재원은 그 사망보험금 합계를 보는 순간 손이 멈추었습니다. 20억이었습니다. 세 회사 합계 20억. 수익자는 전부 배우자인 김정우였습니다. 재원은 숫자를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자료를 받았습니다. 민지와 김정우가 준비하고 있었다는 서류였습니다. 선영이 병원에서 사망할 경우 한재원을 상대로 제기하려던 의료사고 소송 준비 서류였습니다. 담당이가 증상을 오진하고 적절한 치료를 하지 않아 환자가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재원은 그 서류를 손에 들고 한참을 있었습니다. 선영이 죽었다면 남자는 20억을 받았을 것입니다. 민지는 남자를 얻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한재원은 의료사고를 낸 의사가 되었을 것입니다. 이 계획은 세 방향이 모두 맞아 있었습니다. 나의 긴 슬럼프, 나의 매너리즘, 그것이 이 그림 안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내가 차트만 보고 처방하는 의사가 아니었다면 민지는 이 계획을 이렇게 설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의 출발점에 나 자신이 있었습니다. 재원은 눈을 감았습니다. 22년을 떠올렸습니다. 언제부터 차트만 보기 시작했는지, 언제부터 환자의 눈을 보지 않게 되었는지, 그 게으름이, 그 무기력이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었는지. 2시간 후 결과가 나왔습니다. 혈액 검사에서 독성 물질 반응이 확인되었습니다. 아세트아미노펜 대사 산물의 흔적이 명확히 나왔습니다. 간 수치는 정상의 3배를 넘었습니다. 신장 기능도 경계선 아래였습니다. 그러나 아직 돌아올 수 있는 수치였습니다. 간은 강한 장기였습니다. 재원은 선영을 불렀습니다.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지금 간 수치가 많이 올라가 있습니다. 치료를 시작해야 합니다. 시간이 걸리겠지만 회복할 수 있습니다. 회복할 수 있습니다. 2번 말했습니다. 의도적으로 2번. 선영이 처음으로 울었습니다. 소리 없이 눈에서 그냥 흘러내렸습니다. 재원은 그것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눈물을 막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이 눈물이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선영의 건강은 생각보다 빠르게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독성 물질 유입이 멈추고 치료가 시작되자 몸이 반응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간 수치가 눈에 띄게 내려왔습니다. 석 달이 지나자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에필로그. 재판은 길지 않았습니다. 약물 반응 검사 결과와 약품 불법 반출 증거, 보험 내역, 2사람 사이의 통신 기록이 모두 제출되었습니다. 2사람은 법정에서 끝까지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겼습니다. 김정우는 민지가 시킨 일이라고 했습니다. 민지는 김정우가 강요했다고 했습니다. 그 추함을 재원은 방청석에서 조용히 지켜보았습니다. 김정우는 살인미수 및 보험사 기방지특별법 위반으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민지는 약품 불법 반출 및 살인미수 공모로 징역 7년이었습니다. 선고가 끝나는 날 재원은 법정을 나오면서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맑았습니다. 특별한 것이 없는 맑은 하늘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래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 몇 달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진료실에 선영이 왔습니다. 환자로서가 아니었습니다. 마지막 추적 검사에서 완치 판정을 받은 날이었습니다. 선영은 작은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안에는 편지가 있었습니다. 선생님이 그 쪽지를 넣어주지 않았다면 저는 계속 남편이 주는 것을 먹었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여기 없었을 거예요. 선생님 덕분에 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원은 그 편지를 들고 오래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재원은 병원장에게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22년이었습니다. 흰 가운을 입고 처음 진료실에 앉던 날부터 담배 연기 속에서 2층 복도를 내려다보던 날까지 재원은 그 세월이 자신에게 무엇을 남겼는지 생각했습니다. 실력 있는 의사라는 평판도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환자를 고쳤다는 자부심도 아니었습니다. 남은 것은 하나였습니다. 나의 긴 슬럼프, 나의 게으름이 사람을 죽일 수 있었다. 그리고 나는 그것을 마지막 순간에야 알았다. 의사를 계속하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나쁜 의사가 될까봐가 아니었습니다. 다시 슬럼프가 올까봐, 다시 눈을 들지 않게 될까봐, 다시 누군가의 차트에서 중요한 숫자를 그냥 지나칠까봐, 그리고 그때는 아무도 복도를 내려다보고 있지 않을까봐. 병원장이 만류했습니다. 동료들이 말렸습니다. 재원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직서를 거두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날 재원은 진료실 문을 닫으면서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텅 빈 의자, 꺼진 컴퓨터 화면, 벽에 걸린 청진기.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문을 닫았습니다. 나중에 누군가가 재원에게 물었습니다. 그 진료실에서 왜 쪽지를 넣었느냐고, 낯선 환자의 가슴골에 그 위험한 짓을 왜 했느냐고. 재원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담배 한 갭이 피우다가 아래를 내려다봤고 눈이 멈췄습니다. 그것뿐이었습니다. 대단한 결단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이상하다고 느꼈고 그 느낌을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오늘 이야기,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문을 두드렸나요? 우리는 때로 아주 작은 것들로 누군가의 세계를 바꿉니다. 담배 한 갭이, 걸음 하나, 쪽지 한 장. 그리고 때로는 우리의 게으름도, 우리의 무관심도 누군가의 삶에 그만큼의 무게를 가집니다. 그것을 재원은 가장 늦게, 그러나 가장 분명하게 배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닿았다면 댓글로 그 마음 나눠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이야기를 이어가는 힘이 됩니다.